한 주간 주요 이슈를 쏙 뽑아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오늘도 CBS 장규석 기자, 이준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이 음악이 서라운드처럼 들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그래? 오케스트라 음악처럼 들려요. 이게 저 스튜디오가 스튜디오가 좀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울린다, 그죠? 그죠? 네. 네. 색다른 분위기에서 오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준규 기자가 갖고 온 소식은 연말이면 돌아오는 내용인데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네. 13월의 급여, 예. 연말 정산에 좀 돌려받을 대해서 수 얘기를 있을까는 모르겠네. 해볼게요. 솔직히 놀라셨죠? 벌써? 그쵸, 네. 맞아요. 진짜.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예, 올 초에 그거 하신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아마 안 나.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실걸요? 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찍혀 나오는 대로. 맞아, 그냥. 맞아.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좀 더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따로 챙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요즘 때만 되면 사실 생각나는 게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이제 첫눈 언제 오나. 근데 눈은 내렸고. 눈은 왔지. 예. 그다음에 군고구마랑 호빵 언제 파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연말정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딱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요 남은 한 달 어떻게 써야 되나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갓 사회로 나온 분들은 이 내용이 더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 이준규 기자가 연말정산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뭐 저희처럼 뭐 수년째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그래도 분들도 몰라요. 있어서. 예. 연말정산. 그래도 직장인이면 이제 월급 받잖아요. 이제 그걸 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내야지. 이제 소금 연말정산이란 거는 소득 대비 세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제 그 세금을 매길 때 세금을 전체 얼마 벌었으니까 너 그거 세율 얼마 곱해가지고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깎아주고 더하고 막 이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네. 과표 구간 이래가지고 소득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세율이 몇 퍼센트 이러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세금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세금도 그냥 다 매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살아가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깎아줄게. 그래서 깎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정산을 해서 1년치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더 낸 게 있으면은 다시 돌려받고 덜 낸 게 있으면 뭐 속된 말로 토하고 요거를 이제 연말 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소득공제라는 게 있고 네. 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감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전체 중에서 일부를 이제 제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공제라는 거는 소득 중에서 일부분을 네 소득이 아닌 걸로 쳐줄게 해서 소득을 낮추는 거죠. 네. 소득을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줄겠죠. 줄어들죠. 예, 그런 방식으로 낮추는 게 소득공제인 거고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세액이 정해졌는데 요런 부분에 대한 세액은 우리가 그냥 깎아줄게. 이게 세금을 빼주는 거. 네. 세액 감면은 특례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건 세액을 요건 아예 그냥 잘라줄게.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네. 이제 과세 표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거에 따라서 소득 구간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데 이게 적게는 6%, 그러니까 연봉이 되게 낮으신 분들은 6%, 그다음에 5억 이상 버시는 분들은 42%뭐 이렇게 물론 전 42% 내에도 5억 이상 벌고 싶습니다만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 어떤 비율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들이 깎아지느냐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거 정산을 하실 때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그리고 기왕이면은 내가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연봉이 1, 2억, 3억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연봉이 작을수록 소득공제보다는 소득공제는 어차피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소득공제가 몇백만 원이다 이래서 그 몇백만 원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곱하다 보니까 몇십만 원, 몇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세액 중에 얼마를 통으로 덜어내 주는 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클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을 좀 탑재하고 가시면 조금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라고 해도 다 똑같은 공제가 아니라 그렇죠. 종류가 다 다르고 거기에 따라 혜택도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이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누르시고 보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네. 소득공제 대표적인 게 인적공제라고 하죠. 그쵸. 사람 네. 이제 본인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한 명이면은 나 혼자면은 뭐 1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네. 배우자 이제 부모님이죠. 직계 존속, 자녀들 직계 비속, 또 장애인인 직계 비속에 또 배우자까지. 그다음에 형제 자매 네. 또 이제 만약에 내가 부양하고 있다. 아. 이렇게 인정이 되면은 소득이 공제가 되는데요. 네. 물론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본인 같은 경우에 사람만 있으면 되고 그렇지. 네. 배우자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 조건들만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이제 연령 조건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있는데 네, 네. 일단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자라든지 뭐 투자했든지 이런 금융소득이 아예 없다고 하면은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을 벌지 않아야 1년에 500만 원 밑으로 벌어야지만 이분은 경제적으로 내가 부양을 한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이제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은 20세 이하여야 되고 경제 활동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내지는 20세 이하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린 어린 형제. 네. 아니면 내 형제인데 되게 나이 많은 형제 이런 형제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제 능력이 있으면은 네. 인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동시에 같이 사는 것도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뭐 부득이한 사정으로 떨어져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부양한다. 이러면 인정이 되는데 형제자매는 같이 살지 않으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네네. 예, 그런 조건들이 있고 그다음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이제 이 대상들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추가가 됩니다. 200만 원으로 추가가 되고 네. 또 70세 이상이신 분들의 경우에 또 100만 원 추가. 그다음에 여성 근로자 인데 이제 부양 가족이 있는 근데 또 배우자가 없는 혼자서 이제 하시는 이제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 여성 외벌이. 예, 이렇게, 그렇죠. 그분들은 100만 원, 또 한부모 같은 가정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 대표적인 인적 공제들이고 그다음에 인적 공제 외에는 신용카드 공제, 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료, 주택자금 같은 특별소득 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뭐 그러면 뭐 150만 원, 200만 원, 뭐 몇백만 원 하면 막 그게 아니고 여기다가 또 그 공제율, 세율 같은 거 곱해서 내 소득에서 때문에. 일단 빼고 계산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낮춰주는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 몇십만 원 정도 수준 잘 나와야 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소득 공제가 커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세액 공제라는 거는 아까 설명했지만 세금 이미 책정한 세금에서 더 깎아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세액공제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6%, 뭐 11%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통으로 덜어내는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액에서 잘라서 덜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클 수가 있다. 이걸 좀 잘 알아두시면 크죠, 좋다. 그게. 예. 그래서 이제 뭐 자녀 세액 공제, 그다음에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기부금 이런 거를 통틀어서 이제 특별 세액 공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네. 의료비. 일단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이 많겠죠. 이제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녀가 있으면 2명까지는 1인당 15만 원. 그다음에 3자녀부터는 3자녀부터는 1인당 30만 원씩 공제가 됩니다. 내가 애가 셋이다. 그러면 일단 90만 원을 깔고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 좋죠. 이 부분은 좀 크네요. 네. 네.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좀 크게 와닿는 부분이 이 연금 계좌, 연금 저축이나 아니면 IRP라고 하죠. 이 개인형 퇴직연금 이런 거에 가입을 하면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 요새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한꺼번에라도 좀 집어넣어라. 네. 그러면 된다. 이게 한도가 올라갔거든요. 네. 올해 한도가 이제 200만 원에 더 올라가가지고 900만 원까지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그거의 세율이 16%니까 이제 연봉이 4,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경우에는 그게 좀 높아요. 네. 공제율이. 그래서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 일단 요거 하나 받고 아이들이랑 이런 거 부양가족 공제 딱 깔고 가면 한 방에 그냥 200 얼마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되면 진짜 13월에 월급이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다음에 세액 절감 규모가 말씀하신 대로 크다 보니까 그 각 어떤 투자사들이나 이런 데서 증권사 이런 데들에서 저희 거 가입하시라고 막 요새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 뿌리고 막 캐시백 뿌리고 이거 이제 난리가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올해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거치 기간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서 한번 가입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액수가 크니까. 그다음에 뭐 세액 감면 공제 말고 감면 같은 경우 어떤 게 대표적이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같은 게 있는데 네. 수도권에 위치한 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업종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네. 농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좀 보호해야 되는 업종들일 경우에 5%에서 많게는 30%까지 전체 세액을 통으로 감면해 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알았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연말 정식 방식이 두 가지예요. 연말 정산 방식이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그렇죠. 제출하라는 네. 거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예, 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케이스고 아니면 직접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국세청이 최근에 이제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점점 이게 편해지고 있어요. 연말정산 네, 간소화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뽑아서 내기만 하면 되죠. 네네. 네. 이제는 그거에 더해서
이제 미리 내가 얼마 정도가 나올지를 추산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계산도 해줘. 있습니다. 네. 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일괄 제공 이런 거 누르고 뭐 하시면은 이제 원래 그냥도 하기 쉬웠지만 1월부터 이제 9월까지의 신용카드액을 넣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초에 한 거죠. 작년분 연말정산 내용을 내가 했던 걸 넣고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 내가 어느 정도 카드를 썼을 거다. 10월 딸 거는 벌써 11월에 카드 이제 영수증이 나왔을 테니까 네, 그럼 네. 11월, 12월 두 달치만 내가 이제 뭐 최근 몇 개월하고 비슷하게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은 이 미리 보기 서비스 지금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 이걸 통해서 내년에 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추산까지 해줘요.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근데 사실 뭐 신용카드만 쓰고 나머지 크게 지출이 없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한 지출을 거의 90%, 99% 정도로 신용카드로 다 했다라고 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 거의 현금 맞고. 서비스 뭐 이런 거. 예.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아 이렇게 나오겠다라고만 아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아 내가 요 정도 썼으니 앞으로 남은 한 달은 어떻게 쓰면 좋겠구나 하는 이런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간소화 서비스 보면 말씀드렸던 대로 막 누르고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항목들이 대충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처음에 이제 인적 공제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로 내가 뭐 얼마 썼는지 이런 거 다 나오고 그다음에 항목별로 나오잖아요. 뭐 의료비도 나오고 뭐 그렇죠. 교육비도 네. 나오고 그다음에 뭐 주택이나 이런 거 새로 사셨다든지 아니면 뭐 새로 뭐 월세나 전세 들어가셨다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수동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죠. 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전략 같은 거를 아 내가 이 정도 액수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짤 수 있겠구나. 요거를 하시라고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줄이시라고. 한도가 어느 정도 좀 남아 있으면 연금 같은 거를 그쵸. 미리 좀 네. 들어가지고 그렇죠, 좀 그렇죠. 그것도 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12월에 연말정산 관련한 꿀팁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알려주세요. 일단 11월까지 쓰셨던 거를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를 일단 그 전체 내가 연봉이 얼마지 총 수입이 얼마지 그거에다가 내가 11월까지 얼마 카드로 썼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아셔야 돼요. 네. 이걸 모르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왜냐하면 공제율이 달라요. 음.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5%,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이나 뭐 현금 영수증에는 이제 체크카드도 똑같은 그렇죠. 방식인 네. 거죠. 도서구입비랑 공연비 이런 거는 30%까지가 되고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 예, 대중교통이 80%입니다. 네. 올해 아. 올랐어요. 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올랐네요. 예. 네. 대중교통은 굉장히 많이 공제가 된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대중교통을 사실 엄청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네. 요새는 환승 할인 같은 게 되니까 맞아요. 네. 교통비가 되게 높진 않거든요. 어. 하지만 이게 취지 차원에서는 서민의 발인데 음.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자가용이나 택시 같은 걸 많이 이용하셨다고 하면은 네. 지금부터라도 연말에 많이 사용하시면은 뭐 겨울철 건강 관리도 되고 음. 벌어지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 음. 그다음에 이제 전통 시장도 이제 공제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대부분 뭐 주말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마트를 가셨다, 대형 마트를 가셨다고 하면은 겨울에는 그럼 뭐 날씨도 쌀쌀하고 이제 신선도도 괜찮을 텐데 전통 시장 가서 뭐 장 좀 볼까? 그래서 여러 번 다니시면은 만약에 그 동안에 이제 쌓였던 부분이 공제가 좀 적었다라고 한다면은 많이 채우실 수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역 카페나 아니면은 뭐 전통시장 상품권 온누리 이런 거, 상품권 같은 온누리 거, 상품권 네. 이런 것들 쓰면은 그 현금 그 영수증으로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정보는 그게 있어요. 이제 총 급여의 25% 이상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일단 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네. 너무 아껴도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제 혼자 그게 살거나. 4분의 1 이상 못 쓴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혼자 살면서 뭐 이제 그 아니면 외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버는 돈을 다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월세를 내든 뭐 아니면 뭐 세금을 내고 뭘 하든 간에 다 쓰기 때문에 무조건 넘어가게 되는데 네.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맞벌이 부분인데 네. 애가 없어. 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30년, 40년짜리를 땡겨가지고 집을 무리하게 사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니면은 뭐 부모님 집에 얹혀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저축만 하면 돼. 생활비 최소화하고 식사도 부모님이랑 하고 저축만 하자. 뭐 이런 뭐 집들은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 25%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그리고 이게 맞벌이 같은 경우 각자거든요. 네. 그렇죠. 각자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이제 뭐 적다, 어느 한쪽이 많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둘 다 비슷하게 보니까 뭐 한 17, 8%, 막 20%밖에 안 썼어. 이러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몰빵을 하시거나 뭐 이런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비용을 한쪽으로 다 밀어주거나 이런 그렇죠, 식으로 그렇죠.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액수 중에 이제 25% 일단 쓰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 관람료 이런 건데 요것도 그 하반기부터 적용돼 가지고 영화를 보시러 가면 이제 40%까지 이제 공제가 되니까 요것도 알아두시면 연말에 그냥 뭐 애들하고 영화나 한 편 보러 갈까? 뭐 요런 생각도 나쁘지 않다. 그 영화 몇 편 본다고 그게. 근데 올해는 그건 없어요. 소득 그 신용카드를 뭐 옛날보다 더 많이 쓰면 더 해주고 뭐 코로나 시기에는 소비 진작한다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네. 이미 한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많고 해도 서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만 근데 이미 공제 자체가 그 신용카드든 뭐든지 간에 소비 같은 경우에 300만 원이 한도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쓴 걸 까주질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매스로 그냥 최대한 받아도 300만 그렇죠, 원이다 그렇죠. 이거네 공제. 그러니까 내가 소비가 규모가. 엄청 많아 그냥 난 저축도 거의 없고 그냥 쓴 돈의 95% 써 이러면 상관이 없으신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현금이나 아니면 전통시장 이런 걸 가서 쓰시면은 그 빨리 그걸 채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네. 좀 네.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 달 동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총 급여액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천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이면은 이제 그게 또 줄어들어요. 250만 원, 또 1억 2천만 원을 넘게 버시는 분들은 200만 원까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내가 이미 충분히 많이 썼다. 그러면은 연말에 뭐 바쁘게 뭐 여기저기 가보실 필요 없다.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뭐 부부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명한테 이제 몰아주는 것도 전략이다 했는데 이 외에 또 우리가 살펴볼 전략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건 소득 중심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금액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 빨리 채워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게 소득이 나뉘잖아요. 부부가 소득이 똑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호봉이 똑같거나 이래야지만 이게 가능한 수준이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인적 공제 같은 경우는 그 소득을 낮출 경우에 세율이 낮아지는 걸 감안했을 때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엄마보다 소득이 높다. 그러면 아이들을 전부 다 아빠 밑으로 이제 인적 공제를 시키면은 아빠 소득을 그만큼 깎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부모님도 계신다. 뭐 이러면은 부모님까지 다 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많게는 뭐 한 저희 1,000만 원 가까이 소득을 낮추니까 아까 소득에서 세율을 곱해야 되는데 그 세율을 모수 자체를 낮추는 그렇죠. 거네요. 세율을 통으로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소득도 낮고 세율도 만약에 구간을 내려가면 낮아지니까 이게 확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게 좋고. 네네. 근데 이게 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이게 총 급여액의 3%를 넘어가는 부분부터 이제 공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급여가 낮은 쪽에 있는 사람 거를 해야 좀 더 빨리 공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아빠가 이제 연봉이 높다고 하면 엄마 쪽에 카드를 가지고 의료비를 쓰면 좋은데 문제는 자녀 의료비는 공제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소득 높은 사람 그쪽에. 그래서 병원을 가실 때 아까 방금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가 병원 가실 때는 엄마 카드를 쓰고 애들이 병원 갈 때는 아빠 카드를 쓰고 이렇게 쓰면 그게 좀 빨리 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복잡하네요. 그런 거는 사실 뭐 생각 안 근데 뭐, 하고 썼었는데. 맞벌이가 아니라서 뭐 별로 걱정할 게 없네요. 근데 이제 좀 뭐라 그러지 그 동네에 그냥 감기 이런 정도 가는 거 말고 부부나 아니면 아이가 조금 큰 병을 알아서 이제 좀 돈이 많이 나가고 간다고 하면은 이제 실비 같은 거에 따로 이제 들으시겠지만 그런 병원비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그런 거 알아두시면 좋죠. 이게 세액 공제냐 그다음에 소득 공제냐에 따라서 어느 쪽에 몰아줄 것이냐 이것도 다 다른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전략이 사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크게 막 수십만 원, 100만 원을 더 버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게 5만 원, 10만 원만 더 벌어도 뭐 밥 한 끼 값이 나오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합니다. 그럼 올해부터 이제 바뀌는 것 중에 좀 알아둬야 될 거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관람료 요게 이제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나서 엔데믹이 됐으니까 소비 진작을 좀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동안 그 중소상공인한테 이제 뭐 지급했던 이런 지원금 이런 부분들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소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문화 활동도 좀 하세요. 뭐 약간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이제 알아주시면 영화, 공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 요새 핫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뭐
내게 되면 10만 원까지는 이제 정치 기부금 이런 것처럼 전액 공제가 되고 네. 그 이상부터는 500만 원까지 15% 이제 공제가 되니까 내가 조금 저 지자체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거 하시면은 기부하시면 좋은데 네. 내가 살지 않는 지역에 기부를 하시면은 그 기부한 액수의 30%그 액수 이하로 답례품이 선물이 오잖아요. 오죠. 아 네. 그래요. 또 괜히 또 기분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공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선물도 받고 오. 네. 상당히 괜찮은 제도인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은 지금이라도 그럼 내가 한번 기부를 좀 해볼까. 뭐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저희 CBS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포럼 하면서 저출생 극복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지역별로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지자체들 있잖아요. 네네. 저 동네에다 한번 10만 원 기부해 볼까? 뭐 이런 거 하시면은 좋을 아니 수가 그 있죠. 저기 뭐 선물 답례품 비교해 주는 저기 사이트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게 제일 가성비가 좋냐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와 있고 그럼 지자체별로 그 답례품 경쟁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뭐 어떤 답례품을 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지금 오.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 거 알아보시고서 기부하시면서 네. 쏠쏠한 답례품도 받고 받고 좋은 또 일도 세공제도 하고. 받고. 네, 그러네요. 세공제도 받고. 네. 좋죠. 그러니까 거의 돈 버는 거죠. 그리고 또 네. 그 지역 입장에서는 답례품 구입하기 위해서 또 그 지역 경제가 도는 그렇죠. 효과도 예. 있을 수 그래서 이제 있겠네요. 뭐 답례품 이 정하는 것도 상당히 그 저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진짜 원래 이제 공공기념 이런 데는 연휴나 그러니까 추석이나 설날 이런 데 되면 선물 뭘로 할지 메시지를 뭘로 담을지 이거 고민 엄청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이 당장 들고. 오늘 저기 뭐 어디 하나 찾아봐야겠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재밌는 건 이제 수능 응시료, 대학 그래요? 입학 전형료 요거도 다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3 재수생 뭐 이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요거까지도 알아서 야 이것도 되는구나 하고 내시면은 그것도 이제 소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꿀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무주택 세대주 같은 경우는 뭐 청약 통장 납입금 그다음에 뭐 소득 소득금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네. 월세 월세 공제. 요것도 시가 4억 원까지 이제 아. 되기 때문에 뭐 오피스텔들 뭐 관계가 없습니다. 네, 네. 월세도 이제 공제가 되고 학자금 대출 상환금 내가 이제 뭐 직장을 구했어 힘들게 구하고 이제 막 열심히 대출금을 냈는데 그게 돼요? 몰랐던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때까지 열심히 뭐 원리금 내고 이자 냈었는데 갚기만 했었는데. 네. 네. 이런 것들도 잘 챙겼다가 대출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청년이나 경력 단절 여성, 그다음에 장애인,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신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러면 소득세 자체가 감면되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예. 거예요. 아예 세금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전체는 아니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예, 감면해 그렇죠, 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내가 여기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시면 그리고 또 국세청이나 정부 측에서도 이제 자료들을 많이 발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잘 챙겨 두시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득 공제를 하실 때 그런 증빙 자료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예. 영수증을 여전히 잘 그냥 복잡해. 버리죠. 예. 네. 그 법의 이제 그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아니 근데 이런 중소기업 거거든요. 다니고 맨날 2교대 돌고 이러시는 분들이 언제 그런 거 다 또 준비를 합니까? 그런 참. 부분이 있긴 네. 있는데 근데 국세청에다 연락을 하시면은 네. 최대한 많이 도와주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 미리 보기도 가능하고 한 부분 무서워서 전화를 못 하겠어. 세금을 더 찾아가지고 또, 그리고 이제 가져갈까 봐. 이직한 분들 네, 이직한 그쵸. 분들도 어렵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녔던 직장에 대해서 그치, 필요한 주세요 서류들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직을 하실 때는 그 나올 때 아, 나온 다음에 미리. 달라 그러면 좀 민망하잖아요. 나올 때 네. 이제 그 서류들이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그 미리 이제 받아 두시면은 꼭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은 공제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공제 시즌이 다 지났는데 내가 몰라서 못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추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다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문의하시면은 도움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일단 최대한 이번에 꼼꼼하게 하셔서 그리고 이제 소득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지 않습니까? 이제 요 사이에 자료 같은 거를 잘 준비해 주시고 그걸 하신 다음에 그래도 뭔가 부족했다 싶으면 내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귀찮아도 챙길 건 챙기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꿀팁 잘 알아봤고요. 이거 뭐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요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고 챙기자 이런 거 하나씩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입시 수준이야 이거. 연말정산도. 오늘 얘기 들어서 네. IRP 이걸 좀 네. 알아봐야겠다. 요거 하나 챙겼는데요. 다른 분들도 이런 거 꿀팁 하나씩 챙겼으면 하고요. 네.